자, 그러면 요 글로벌 기업화의 이점인데, 첫 번째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장벽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일본 자동차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미국적화 자동차를, 국적이 미국화된 거죠. 미국적화 자동차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거예요. 자, 도시바가 뭐 글로벌 기업이에요. 도시바가 일본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생산하고 일본에서도 생산을 하고요. 뭐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유럽에서도 생산을 해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모든 것들이 신경망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같이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최적 입지에서 어쨌든 생산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생산하고 세계 시장을 상대로 판매 영업 활동을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일본 자동차를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미국적화 자동차를 갖다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무역 장벽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기술 개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세계화되어 있죠. 세계 각지의 기업들이 하나하나 존재하는데 세계의 모든 국가에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 이런 그 인재 활용을 통해서 신기술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점은 어느 특정 국가의 정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가해지는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국 기업이라는 거부감을 주지 않고 해당 지역의 노동력을 손쉽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LG나 자, 삼성 우리는 뭐 당연히 삼성이니까 당연하게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러한 제품들이 LG의 로고를 달고 세계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한국 기업인지 미국 기업인지 일본 기업인지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라는 그런 거부감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는 그런 인식이 아주 낮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라는 거부감을 주지 않고 해당 지역의 노동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자, 이어서 제3절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진출하는 방법으로는 뭐 수출 진입 방법이 있고요. 해외 시장을 갖다가 진출하는 전략으로서, 그리고 국제 계약 진입 방법, 계약을 통해서, 혹은 뭐 직접 투자를 통해서. 자, 수출이죠. 수출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갖다가 진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약을 통해서, 혹은 투자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 아닙니다. 다국적 기업이 아니라 간접 수출, 간접적으로 수출해서 진출할 수 있고, 혹은 뭐 직접 수출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국제 계약 방법에는 뭐 라이선싱이나 프랜차이징, 뭐 관리 계약, 턴키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계약해서 뭐 만들거나 제조하거나, 그 직접 투자죠. 현지로 투자하는 거죠. 투자해서 진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이죠. 뭐 단독 투자도 할 수 있고, 혹은 합작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요 밑에 설명 깜빡했는데, 요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죠. 우측으로 갈수록 처음에는 보통 수출을 해요. 아까 우리가 단계 국내 지향, 뭐 수출 지향, 현지 지향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우측으로 갈수록 왜 이게 이렇게 직접 투자로 이행이 되느냐? 개입도. 처음에는 그냥 수출하죠. 그런데 위험이나 개입이 심해지거나
혹은 통제라든가 수입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이익 잠재력이 클 때 이런 거나 부정적인 거죠. 이건 긍정적인 거고. 자, 긍정적인 거. 이익 잠재력이 이 경우가 더 클 때 진출하겠죠. 자, 처음에 수출하다가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 거죠. 계약을 통해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현지에서 라이센싱으로 혹은 프랜차이즈장으로 현지의 어떤 상대와 이런 것을 계약을 통해서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 시장에 판매하는 것. 그리고 이런 뭐 통제나 혹은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은 이제 아예 그냥 직접 진출해서 생산해서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이죠. 전략이죠. 그래서 요 화살표 우측으로 갈수록 개입도 위험도 통제가 심하거나 혹은 이익 잠재력이 클 때, 이익이 클 때 현지에 진출해서 생산하는 것이 이익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씩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수출. 수출은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데 사실은 뭐 직접 수출하는 거죠. 상품. 생산업체가 직접 상품을 수출하는 게 바로 직접 수출이에요. 자, 간접 수출은 상품 제조업체가 수출 대리인 등을 통해서 수출하는 방법.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어떤 중간 단계를 거쳐서 수출하는 거죠. 수출 대리인 등을 통하여 수출하는 것이 바로 간접 수출이에요. 자, 주요 수출 경로는 자, 제조업자가 있어요. 제조업자가. 무역상사, 간접적으로 수출을 할 때, 전문적인 그 무역상사를 통해서 수출할 수도 있고요. 혹은 수출 도매업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 바이어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뭐 수출 의탁상을 통해서 수출할 수도 있고, 혹은 협력업체, 혹은 뭐 수출 전문 회사를 통해서, 혹은 해외 대리점을 통해서, 대리점, 뭐 유통업자, 혹은 해외 지점이나 자회사를 통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매상, 소매상에서 최종 소비자로 가겠죠. 이와 같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뭐 직접 수출할 때도 있겠죠. 이렇게 해외로. 어쨌든 수출 경로는 뭐 다양합니다. 수출 경로는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해요.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리고 해서 국제 계약이죠. 두 번째가 국제 계약을 통해서 진출하는 거죠. 현지 시장에 계약을 통한 수출 현지 시장 진출 전략. 첫 번째가 라이선싱이에요. 라이선싱. 국제 라이선싱은 인터내셔널 라이선싱은 기술 공급자가 라이센서가 이들 무형 자산이나 권리를 기술 도입자예요. 도입자, 라이선시 도입자에게 판매를 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라이선싱 또는 그냥 로열티를 받고 수수료를 받고 임대하는 계약을 국제 라이선싱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그 기술의 독자적 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기술적 서비스가 수반되기도 해요. 라이선싱 계약에서는 그러한 그 제공한 기술의 독자적인 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기술적 서비스가 수반되기도 한다는 거. 대상은 뭐 특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상표도 혹은 뭐 상호, 노하우 이런 것들. 뭐 사례는 많아요, 아주.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사례는 아주 많은데 하나씩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자, 사례 한번 볼게요. 퀄컴의 핵심 기술, 예를 들어서 옴니트렉스. 옴니트렉스는 위성통신과 물류수송 시장에 적합하게 설계된 지리위치 트레일러 추적 기술. 이 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장거리 물류 운송 기업에게 이 트럭의 위성 위치,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퀄컴의 옴니트렉스가. 이 옴니트렉스는 4개 대륙 운송기업 56만 7천 차량이 채택하여 사용을 했는데 2005년에 이 정도니까 지금은 뭐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겠죠. 이런 것들. 혹은 CDMA. CDMA는
아날로그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디지털 방식의 통화 품질이 좋고 통신 비밀이 보장되는 그런 거죠. 해서 쓸 수 있는 분량이 제한된 주파수 지원을 여러 사람이 효율적으로 함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이동통신에서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CDMA, 퀄컴에서 이걸 개발한 건데 사실은 근데 이 상용화는 우리나라에서 했죠. 핸드폰에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걸 상용화를 했어요. 사실은 CDMA는. 자,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돼요. 로열티를,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리고 더블 CDMA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이에요. 이건 3세대. 지금은 5G, 5G지만 요것도 CDMA 방식에 비해서 대역폭이 더 커요. 그래서 전송도가 빠르고. 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CDMA 기술 같은 경우는 기술 사용료인데 이용료는 단말기는 이 업체의 경우에 상당히 높아요. 이게 매출의 5.25 내지 5.75%. 시스템은 매출의 6 내지 6.5%를 기술료로 지불을 해야 돼요. 한국은 1995년에 디지털 이동전화 표준을 CDMA로 단일 표준 선택을 상용화하면서 채택을 했어요. 퀄컴은 연간 8억 달러 이상의 여기로부터 얻고 있어요. CDMA로부터. 연간 특허료죠. 특허료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가 프랜차이징입니다. 프랜차이징은 상표 상호의 사용권을 허가하거나 플러스 원료 및 일반 관리 시스템까지 일괄 제공, 공동 경영까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플러스 원료, 일반 관리 시스템까지 일괄 제공 혹은 공동 경영까지 이게 프랜차이징이에요. 이 프랜차이징은 제품 성격상 완제품 형태로 수출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프랜차이징으로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죠. 자, 사례로는, 이 프랜차이징 사례로는 많아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이 프랜차이징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두산에서 들여와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 펩시콜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 켄터키 치킨, 스타벅스. 이걸 갖다 쓰면서 이런, 원료나 이런 것들도 제공을 받았겠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 해서, 국내에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두산에서 생산해서 코카콜라라는 요 상표로, 판매를 하고 있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켄터키 치킨도 들어와 있고, 스타벅스야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런 게 프랜차이징이죠. 프랜차이징. 사례, 하나 더 볼게요. 파리바켓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프랜차이징입니다. 파리바켓 널려 있는데, 국내에도 참 많아요. 이 파리바켓은 지금 해외로 진출해 있는데 프랜차이징으로 진출해 있어요. 중국에도 나가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에서 그리고 미국까지도 해외 영토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보다 5배, 2017년도에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외식 브랜드가 프랜차이징으로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맥도날드 당연히 맥도날드 프랜차이징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징 계약을 통해서 엄격한 품질 제고 관리로 50년 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매장을 관리하고 혹은 컨설팅까지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들 수가 있고요. 프랜차이징, 파리바켓,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것들 많네요. 그리고 이거 아시죠? 베트남에 진출해 있다고 그래요. 베트남에. 못된 고양이. 베트남 매장 실제 사진입니다. 이거. 성황리에 이렇게 진출을 해서 영업을 활동을 하고 있어요. 플러스 포인트. 그래서 액세서리 이런 것들. 베트남에 109점을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베트남 매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징을 통해서 진출해 있고요.
해외 진출 업체의 그 매장 수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보면은 지금 점점 해서 이렇게 매장 수고 업체 수고 지금 프랜차이징을 통해서 이렇게 진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약 생산이에요. 계약 생산을 통한 진출. 한 기업이 외국의 다른 기업에게 생산 및 제조 기술을 제공을 해요. 그러면서 특정 제품의 생산을 주문을 하고 주문된 상품을 공급받아서 현지 시장인에 판매를 하거나 혹은 제3국 시장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 이게 바로 계약 생산이에요. 계약 생산.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 OEM이고요. OEM.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서 수출되는 상품 중에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품 중에서 외국 수입업자의 상표가 붙어서 세계 시장에 판매되는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뭐 갭, 리바이스 이런 것들, 콜롬비아 이런 것들. 자,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됐어요. 하지만 상표는 그 주문자의 상표가 붙어요. 뭐 나이키가 붙거나 나이키, 태광에서 이 나이키 만듭니다. 해서 나이키, 그 다음에 갭 이런 것들, 리바이스 이런 것들 예전에 참 많이 했습니다. 1980년대에 특히 OEM식의 생산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OEM 생산, OEM식의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돼서 세계 시장으로 팔려 나가는 거죠. 수출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상표는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가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의 상표가 붙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죠. 계약 생산이죠. 계약 생산. OEM 방식. 뭐 리바이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갭, 나이키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턴키 프로젝트 방식. 특정 프로젝트 시행 시에 모든 설비가 완공되어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소유주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일괄수주 계약 형태가 바로 이 턴키 프로젝트예요. 어떤 그 프로젝트를 시행을 해요. 그때 모든 설비가 완공이 되어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소유주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일괄수주 계약 형태. 뭐 공장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 플랜트 수출이에요. 하나의 공장을 지어주죠. 시설, 설비를 전부 다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소유주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일괄수주 계약 형태가 바로 턴키 프로젝트예요. 플랜트 수출할 때 이 턴키 프로젝트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특정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공장 등을 발주받아서 이를 설계, 건설하여 넘겨주는 거예요. 자, 특정 기업, 우리나라에 뭐 두산이라든가 대림산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림산업이 뭐 아랍이나 이집트 등등의 석유 관련 화학 공장을 짓습니다. 공장을 건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그 소유주에게, 그 현지의 소유주에게 넘겨주는 거죠. 자, 사례로는 뭐 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철도, 고속도로 건설해서 자, 인도네시아에서 혹은 뭐 베트남에서 도로를 만들어서 미얀마에서 건설해서 넘겨주는 거죠. 철도, 뭐 석유 시추 시설 등등. 그 건설을 시공한 후에 가동 직전 단계에서 현지의 그 소유주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턴키 프로젝트 방식의 수출이죠. 플랜트 수출이에요. 뭐 고속도로 수출, 철도 수출이죠. 이게 바로 턴키 프로젝트 방식이에요. 자, 사례로 실제로 이 국내 기업의 그 자료를 가져온 건데 보시면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알제리에서 비스크라 복합 화력발전소죠. 화력발전소를 건설해서 이제 넘겨주는 거죠. 삼성 엔진 많아요. 국내 플랜트 업체들의 그 해외 수주를 보면은 턴키 프로젝트를 보통 합니다. 이런 것들. 삼성 엔지니어링, 뭐 알제리, 정유 플랜트죠. 정유 공장, 한국전력공사, 리빅 중유 화력발전, 사우디, 그 다음에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중공업이
UAE에서 복합 가스 플랜트, 가스 공장이고요. 현대중공업, 많아요. 현대중공업, 대림산업, 정유 플랜트, 한화건설, 사우디, 대림산업, 사우스파, 액상 처리시설, 뭐, 이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와 같이 턴키 프로젝트 방식을 통한, 수출, 현지시장 진출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 투자 기업이 외국 기업에 대한 경영 지배 또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기술, 특허, 상표권, 경영 또는 마케팅 노하우 등등 기업의 제반 자원을 패키지 형태로 해외에 이전하는 방식. 투자하는 기업이에요. 외국 기업에 대한 경영을 지배를 하거나 지배하기 위해서 또는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이나 특허나 상표권이나 경영이나 또는 마케팅 노하우 등등의 그 기업의 제반 자원을 패키지 형태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방식이 바로 해외 직접 투자예요. 해외에 자회사 설립해서 공장을 건설하는 것 등등 사례로 들 수 있겠고요. 뭐 많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간접 투자는 증권 투자하는 경우를 간접 투자라고 해요. 이 경우는 직접 투자가 아니라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혹은 이자 수익 등등을 목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에요. 자, 직접 투자의 유형인데 직접 투자하는 그 유형에 여러 가지 종류의 직접 투자가 존재합니다. 있어요. 첫 번째가 자원 지향형. 말 그대로 자원을 지향하는 거니까 리소스 세커, 보존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대한 그 자원 개발 투자죠. 자원을 개발하게 투자하는 거. 그리고 얻어진 자원을 본사로 반입을 하거나 혹은 타 기업체 또는 삼국에 수출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사례, 인도네시아의 원목 혹은 원유 개발, 뭐 들여오기도 하고 삼국에 팔기도 하고요. 알래스카의 유연탄 개발, 이거 개발해서 국내로 들여오고요. 이거는 뭐 포스코에서 유연탄을 개발해서 들여오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장 지향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마켓 시커죠. 마켓 시장 지향. 자,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회피할 목적으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해서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을 시장 지향형 기업이라고 그래요. 지향형의 투자라고 그래요. 사례로는 LG전자가 혹은 삼성전자가 미국의 그 TV 등의 현지 제조 공장을 건설하여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죠. 시장 지향형이죠. 현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산 효율 지향형이에요. 프로덕션 이피션시 시커, 생산 요소, 노동 자본 등등 생산 요소의 가격이 저렴한 지역에 투자하여 생산 활동을 전개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기업들 생산 지향형 기업들 참 많아요. 시장 지향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초기에는 대부분이 시장 지향형이라기보다는 생산 지향형이었어요. 코스트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물론 뭐 생산 지형도 될 수 있고 생산 효율 지향형도 될 수 있고 시장 지향형이 될 수도 있겠죠. 중국 같은 경우,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은 대부분이 시장 지형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생산 효율을 지향해서 진출을 해 있죠. 해서 생산 효율 지향형이 되겠죠. 사례로는 섬유 신발 완구 등 업체들이 1980년대 후반에 그 이후에 후반 이후에 원화가치,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리고 임금 상승 등등으로 인해서 저렴한 인건비 이용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등등의 동남아 지역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 생산기지 이전이죠. 생산 효율 지향형이었어요. 사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지식지향형입니다. 지식지향형 말 그대로 지식을 지향하는 거니까 날리지 시커, 외국의 선진 기술, 경영관리 기법 이런 것들 습득하기 위해서 관련 선진국에 투자하는 경우. 자, 삼성 반도체, LG전자 등이 최첨단 기술 습득을 위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지식 지향형이죠. 지식 지향형. 자, 이상에서 살펴본 각 진출 방식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진출 방식이 있었죠. 진출 방식 중에서 어떤 진입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은 개별 기업이 당면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어쨌든 달라지겠지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에서 기업의 글로벌화, 그리고 국제 경영, 국제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제는 과제는 용어 설명인데 뭐 그렇게 용어가 어려운 거는 없고요. 뭐 국제 라이센싱이나 프랜차이징 뭐 요 정도 용어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팀플을 통해서 팀학습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설명하는 과제는 뭐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글로벌화 동기와 그다음에 해익 집적 투자의 유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셔서 팀학습을 통해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